많은 분들이 기대보다는 늦어졌지만 어쨌든 올해 가을을 거치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거고요. 근데 그 효과가 또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시작된 금리 인하 전환의 효과가 내년 중반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경기 자체도 제조업 경기가 최근에 안 좋은데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가라앉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어려움을 겪다가 네. 하반기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일 텐데 안타깝게도 그 강도는 약할 걸로 봅니다. LG경영연구원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맡고 계신 위원님을 이제 김작가 TV에서 처음으로 이제 섭외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위원님이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그걸 바탕으로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 잘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미국 경제, 한국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미국 경제 뭐 지금 경기 침체 왔다, 이제 뭐 곧 온다, 터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라도 네. 제가 다른 곳에서 나왔던 동영상을 보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제를 보는 뷰가 많이 안 바뀌었고,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상황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슷한 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시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지 그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를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 정도로 보고 있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가 기억하는 과거의 미국 경제가 겪었던 경기 침체와는 조금 다르게 강도는 강하지 않고 기간도 한두 개 분기 정도로 짧고, 구체적으로는 전분기 대비 0%대 성장률이 한두 개 분기 정도 나오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들으셔서 뭐 짐작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침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지표가 확인되는 시기를 저희가 거칠 걸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금융시장의 기대, 전망이 제가 보기에는 다소 좀 앞서갔거나 네. 또는 일정한 부분들을 좀 간과했거나 하는 네. 부분들이 조정받는 과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 좀 궁금한 것만 여쭤보면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셔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언급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 구체적으로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되면 그걸 테크니컬 리세션,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대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부진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뭐 2% 전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겠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과거의 미국 경기 침체에 비해서는 마일드하고 조금 짧은 상황이 올해 말 내년 초, 그리고 길게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올해 말과 내년 초로 보신 어떤 데이터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 미국 가계가 돈이 많고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 구체적으로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당장 뺏어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 같은 돈의 규모가 코로나 기간에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기간을 버티라고 지원금을 많이 준 결과이고요. 코로나 이전에 1조 달러대이던 것이 많게는 5조 달러대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 다소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축액이 언제쯤 소진되는가가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심거리였고, 어떤 분들은 그 저축이 빨리 소진되면서 침체가 빨리 올 거라고 보셨던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이 현금 보유액, 저축액이 빨리 소진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까지 데이터를 보면 도리어 늘어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미국 가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현금을 가만히만 두는 건 아니고 주식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 했었는데, 최근까지도 미국의 자산시장이 호조세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저축액이, 현금 보유액이 빠르게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지고 있는 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버는 돈도 중요한데, 미국 가계가 버는 돈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을 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받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 그렇다 보니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니까요.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침체 온 거 아니냐 쇼크 그러시고 터진다, 뭐. 예,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네. 그것 때문인데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음. 가장 최근에 나타난 미국의 실업률이 4.3%인데요. 네. 전보다도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들어서의 장기적인 미국 경제 평균 실업률 수준은 5.8이고 너무 이게 길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비교적 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코로나 이전 5년 평균, 가령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코로나 이전 5년 평균의 미국 실업률 수준은 4.4입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네. 이 수준들보다 실업률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안 좋아질 거다. 이러한 부분이 뭐 그나마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침체는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이유인데 그러면은 뭐 돈도 많고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급락한 것도 아닌데 그럼 어려운 시기는 왜 올 걸로 보느냐? 결국은 여전히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미국 가계가 왕성하게 돈은 써주고 있지만 이러한 소비가 계속 지탱되기에는 소득 증가세가 부진하다. 특히 최근에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 한마디로 실질이기 때문에 높아진 미국의 물가 수준 그리고 금리가 높았었죠. 그렇다 네. 보니까는 대출이자 부담 같은 걸로 먼저 내야 되는 돈 같은 것들을 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소득이 증가하던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보다는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점진적으로 저축도 소진이 될 거고 네. 현금 보유액도 줄어들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시기가 올 텐데 미국 경제는 경제 GDP의 70% 정도가 소비이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네. 결국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는 것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는 오긴 올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다라는 게 그러면 두 가지일 텐데 한 가지는 물가가 좀 올랐다라는 거고 나머지 한 축은 소득이 근데 그 물가나 물가만큼 이상으로 오르면 괜찮을 텐데 소득은 그만큼 좀 안 오르고 있는 건가요? 임금 인상률 같은 거는? 고물가도 원인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너무 올라다 보니까 이러한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결국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이 시차를 두고 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 4.3%는 이제 뉴스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 자체는 사실 위험한 건 아닌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기울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미래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기울기 자체가 가파르진 않습니다. 가파르진 않은데.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자꾸 실업률 뭐 쇼크 이런 게 터질까요? 금융시장이 앞서가고 있었거나 또는 어떤 부분을 좀 간과했거나 중요하게 보지 않았거나 놓쳤거나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네.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보는 뷰를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려워지는 시기가 오긴 온다. 그걸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는 반응들을 보이시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과정에서 저한테 또 연락들을 주셔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조금 전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반응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신가요? 침체 온 거 아닌가요? 침체가 임박한 거 아닌가요? 귀는 그대로시네. 네,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제가 느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주가가 또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침체는 아니래. 침체는 안 온대. 그러시다가 또 안 좋은 지표들이 또 발표되면 또 위축되시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만 네.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너무 앞서가다가 조정받았다가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가 또 급격하게 너무 위축되었다가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점진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겪고 확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기간을 거치면서 전망 기대들이 조정되는 시기가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올해 말과 내년 초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 게 그때 정도 힘들어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게 밑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좀 계속 오랫동안 더 많이 지속된다라는 걸까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을 걸로 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이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기대보다는
약간 늦어졌지만 어쨌든 올해 가을을 거치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줄 거고요. 근데 그 효과가 또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네. 시차가 있을 텐데 시작된 금리 인하 전환의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내년 중반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경기 자체도 제조업 경기가 최근에 안 좋은데 그 제조업 경기가 그래도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계속 가라앉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어려움을 겪다가 네. 하반기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일 텐데 안타깝게도 그 강도는 약할 걸로 봅니다. 미 연준 이제 금리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그리고 연준 파월도 얘기했듯이 9월로 금리 인하가 많은 분들이 지금 확정세하고 있잖아요. 거의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랑 혹시 0.25, 뭐 0.5, 뭐 어느 정도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남은 거랑 내년에 어떻게 방향을 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보다는 늦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역시도 저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렇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특히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올해 3분기, 한국은 올해 4분기 정도나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왔고 그때는 또 제 뷰가 가장 비관적인 뷰였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의 과정을 겪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표현이 있는데 데자뷰 같다. 본 듯한 현상들이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금융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빨리 금리 인하가 될 거야. 그래서 지난해 중반에는 이제 하반기면 될 거야. 지난해 하반기면 될 거야. 그랬다가 아니니까 또 금융시장, 금융매수들이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난해 말에는 빠르면 올해 3월이면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뭐 한 4번은 할 거야. 네, 그랬다가 또 아니니까 또 올해 봄을 중심으로 또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또 올해 중반이면 될 거야. 그리고 최근에 금융시장에 이런 급변동을 겪으면서는 당장 미 연준이 빅컷을 할 거야.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거야. 제가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금리 인하가 빨리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라고 하는 이슈를 조금 가볍게들 보셨던 게 아닌가. 물가라고 하는 이슈는 지금도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은 저는 실제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그다지 경감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유럽은 12%를 넘었고 미국은 9%를 넘었고 물가가 낮았다고 했었던 우리나라도 6%를 넘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2%대로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물가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 지표는 그 정의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물가 지수, 프라이스 인덱스의 상승률이죠. 상승률이 2%대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런 겁니다.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우리가 하나의 숫자로 표시한 게 물가 지수인데 그게 지난해 100이었다가 올해 102나 103 정도 되면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2 내지 3%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수준 자체가 낮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100이었다가 올해 물가 수준이 102나 103인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과거에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물가 급등을 경험할 때처럼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울기는 다소 완만해졌고 속도는 좀 느려졌을 뿐이지만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을 부담스럽게 할 거고 기업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만들 거고 그것은 결국은 경제 전반에 소비가 위축되거나 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물가 급등에 직면해서 물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던 중앙은행들은 당황한 듯이 또는 위축이 되어서 물가를 잡겠다고 가파르게 올렸고 그러한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직도 물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나 경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물가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물가의 부담, 이 생활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려면 결국은 물가 자체가 떨어지거나 고통스럽지만 경제 주체들이 완만하게라도 오르는 물가 상승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적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물가 부담을 제가 중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당장 나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고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